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국제 정치 질서 개편 시대의 한국의 진로. 그 큰 목차로는 세 개의 목차를 잡았습니다. 첫째는 한반도와 세계 정세의 급변. 우리가 뭐 수십 년 전부터 무슨 국제 정치 세미나를 하면은 정세 급변이라는 소리를 매년 써왔는데 이 지금의 그 정세 급변이라는 건 사실은 그동안 있었던 급변하고 또 차원이 다른 대단히 큰 급변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1950년경에 시작된 미소 간의 냉전 시대가 1991년에 끝나서 미국 일강 체제가 지난 30년 동안 유지가 됐었고, 그것이 다시 미중 양강 체제, 양강 대립 체제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이 현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그 국제정세 급변은 한 30년 만에 커다란 국제정세 급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제로는 한국 외교의 혼돈과 방황. 이 중요한 시기에 한국 외교는 지금 어디서 방황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고, 세 번째 주제로는 선진 문명국을 향한 외교 전략. 이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선진 문명국을 지향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오를 수정을 해야 되고 어떤 외교 전략을 취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정세와 세계 정세 급변입니다. 이 아이템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최근에 가장 큰 한반도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국제 정세 급변을 찝는다면 아마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핵무장한 북한의 출현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중국의 패권 야심과 중화주의의 부활. 과거 우리보다도 못 살고 우리도 한국 사람조차도 무시하기까지 했던 중국이 갑자기 세계적인 부국 내지는 강대국으로 부활을 해서 세계의 패권, 미국을 밀어내고 세계의 패권을 잡고자 하는 야심을 이제 갖기 시작을 했고, 그에 따른 그 중화주의 부활이 한국의 안보에도 커다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큰 변화로는 미중 대결 구도. 중국이 이렇게 패권 야심을 갖는 강대국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미중 간의 패권 대결이 시작이 됐고, 이것이 단지 미중 개별 국가 간의 대결뿐이 아니라 과거 미소 냉전 시대 30년 전까지 있었던 미소 냉전과 같은 신냉전 체제로 발전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북한의 핵무장 북한의 출현 챕터입니다. 북한은 뭐 잘 아시다시피 2017년 제6차 핵실험 후에 북한 스스로가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직 핵실험도 추가로 안 하고 있는데요. 현재 북한은 핵보유국이 가지고 있을 만한 대부분의 능력을 다 보유하고 있고 이미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되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대륙간 탄도탄을 뭐 아직 개발하지 못했다든가 여러 가지 토를 다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은 이제 미국에게만 해당되는 사항들이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모든 나라들, 유럽 국가까지 포함해서 다른 모든 나라들에 관한은 북한은 100% 완전한 핵 보유국이 현재 되었습니다. 그래서 핵 보유국으로서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기술적인 능력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핵무기의 소형화라는 것은 핵무기를 1kg, 1톤 이내로 축소를 시켜서 이것을 미사일에 설치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인데, 이것이 이미 달성이 됐고, 2017년 핵실험 때 수소폭탄 개발도 이미 성공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수소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5개 핵보유국, 최초의 5개 핵보유국,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에 더해서 북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질적인 면에서 볼 때는 북한은 세계 6대 핵보유국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ICBM과 SLBM을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약 100개 내외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100개 내외의 핵탄두라는 것은 현재 기존의 핵보유국인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 인도의 보유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진행은 되고 있지만 북한의 협상 목표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비핵화하지 않고 제재를 한다는 것이 북한의 협상 목표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목표를 한 번도 숨긴 적이 없고 공개적으로 수차 여러 차례 지금도 계속 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는 하지 않고 일부 핵 능력, 특히 그 영변핵 시설만을 폐기를 하고 나머지는 보유한 상태에서 유엔의 제재 조치를 해지하자는 것이 북한의 협상 목표입니다. 그리고 하노이에서 개최됐던 미국과 북한 간의 제2차 정상회담이 결렬됐던 것도 바로 이러한 북한의 입장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는 것이 현실이고, 물론 협상이 계속은 되겠지만 이 비핵화에 대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작다는 현실을 인식을 하고 우리가 대북 정책이나 대외 정책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북한으로서는 핵 또는 체제 생존 이 둘 중에서 하나를 택이라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건 어떤 무력 위협이건 간에 이 핵일이 아주 불가피한 절대절명의 상황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비핵화를 고려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한반도의 남북한 관계는 핵이 있는 북한과 핵이 없는 남한 이러한 체제가 앞으로 대단히 장기적으로 또는 영원히 지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의 패권 야심입니다. 중국의 패권 야심은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이래로 중국몽 또는 위대한 중화주의의 부활 이런 국내적인 모토를 타고서 그동안 추진이 되어 왔는데 이러한 북한의 이러한 패권 장악 야심에 따라서 중국이 대외 정책에 있어서 실제로 행하고 있는 태도들을 보면은 과거 그 19세기 말에 있었던 그 제국 시대에 제국주의 국가들이 했던 행태를 거의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말하는 위대한 중화주의의 부활 또는 중국몽이라는 것은 사실은 중국의 시대착오적인 그리고 때늦은 중국판 제국주의로 보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남중국해라는 영역이 대단히 큽니다. 한반도 전체의 15배가 넘는 영역이 남중국해인데 그 남중국해 전체의 90% 이상을 지금 중국이 배타적 영해로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섬을 군사적으로 이미 상당 부분 점유를 해서 비행장이나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고 그 영역을 통과하는 모든 외국 선박들에 대해서 사전 신고할 것을 현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이 방대한 영해 지역에 대해서 영해를 방대한 공해 지역에 대해서 영해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명나라 시대 때부터 중국이 거기서 고기잡이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현재 그걸 영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그 미국의 동맹국들이 강력히 저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남중국해의 영유권 주장 외에도 한국에 대한 아주 가혹했던 사드 제재 그리고 최근에도 진행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 이것도 전부 이러한 중국몽을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그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패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거대한 플랜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의 국내 정치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 프로젝트의 일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중국의 대외 정책이 아니라 중국의 국내 정치적인 아젠다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중국의 패권 야심에 따라서 1차적으로 중국이 지향하는 목표는 2025년 얼마 안 남았죠. 4년 후까지 제1도련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뒷페이지에 지도가 있는데요. 필리핀, 대만, 오키나와, 일본 이 섬들을 연결하는 제1도련선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축출하고 완전히 중국이 그 안쪽 영역을 말하자면 장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반도는 남북한이 둘 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항해서 미국은 항행의 자유작전과 유령함대 출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령함대라는 것이 뭐냐면은 중국이 이제 해군력을 굉장히 급속히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도 물론 현재는 강력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이 여기서 어떤 모험적인 군사적인 충돌을 자행할 경우 미국이 보다 안전하게 이 영역을 수호하기 위해서 사람이 아무도 타지 않은 모든 것이 리모트 컨트롤되는 거대한 함대, 이를테면 항공모함이나 이지스함이나 구축함이나 이런 것이 모두 포함된 완전히 제대로 된 함대인데 사람이 하나도 없고 멀리서 태평양 함대 뭐에서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서 원격 조정하는 유령 함대를 2025년까지 출범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현재 계획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예산도 확보가 돼 있고 실제로 2025년 25년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2025년까지 그 영역 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완전히 축출하겠다는 목표 연도가 2025년입니다. 그래서 여기 맞춰서 미국으로서는 2025년까지 유령 함대를 출범해서 중국의 불법적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장악 시도에 대해서 무력으로 정면 대응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계획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왼쪽 지도에 있는 점선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것이 이제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영해입니다. 사실 말이 안 되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바로 코앞에까지 금을 거놓고 일방적으로 금을 거놓고 여기는 내 땅이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마. 이것이 현재 중국의 입장입니다. 그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이것이 왼쪽에 있는 선이 제1도련선입니다. 이 남중국해의 영해선에서부터 필리핀, 대만, 오키나와, 일본을 연결하는 선이 제1도련선입니다. 옛날에 에치슨 라인하고 대단히 비슷한 선이죠. 에치슨 라인이 이거하고 거의 비슷했었는데 이런 라인을 쳐놓고 미국 함대는 2025년 이후에는 여기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공격을 하겠다. 이것이 현재 중국의 계획이고 오른쪽에 있는 선이 제2도련선입니다. 이거는 훨씬 더 야심적인 선인데 일본과 괌과 호주를 연결하는 선인데 약 2050년 경까지는 여기까지를 전체를 다 점령을 해서 미국 해군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현재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야심 때문에 현재 미중 대결 구도가 확산이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신냉전 체제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외교 군사적인 면에서는 남중국해 문제에 더해서 현재는 남중국해의 긴장이 대만으로 북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남중국해보다 더 그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많은 지역으로 현재 떠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홍콩 사태, 신장 위구르 문제, 코로나 사태 그리고 쿼드 창설에 이어서 지난 15일 날 오커스라는 말하자면 유럽과 미국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앵글로색슨 3국의 동맹 체제가 형성이 됐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초에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는 것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과거에 아마도 이제 미중 냉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을 다 한꺼번에 모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들의 초청 대상국 리스트가 바로 이제 미국 진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한국의 경우도 이제 상당히 여기 참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실제로 이것이 현실화가 된다면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중 대결 구도가 단순히 미국과
중국의 국가 간의 대결이 아니고 진영 간의 대결로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진영 간 대결에서는 과거 미소 냉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중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소 냉전이 종식된 이후로 30년 만에 다시 강대국 대결 체제가 부활이 되고 다시 그 중립이 허용되지 않는 중립이나 또는 한국 정부가 좋아하는 그 균형 외교라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대결 체제가 현재 국제사회에 확립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중차대한 상황에서 한국 외교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혼돈과 방황입니다. 우선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많이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안들을 뽑아보면 첫째로는 남북관계에 함몰된 외교 국방 정책. 외교 안보 정책에는 뭐 대북 정책, 외교 정책, 국방 정책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는 남북 관계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있어서 외교 정책과 국방 정책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러한 남북 관계에 종속 변수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친중 정책과 국가적인 정체성의 혼돈. 현재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아시아와 유럽 할 것 없이 범세계적으로 지금 하나의 진영을 건설해가고 오는 상황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에 하나인 한국은 현재 누가 봐도 이거는 현저하게 친중적인 정책을 하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한국 스스로가 국가적인 정체성에 대단한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앞에 말씀드린 남북관계에 대한 지나친 치중 그리고 과도한 친중 정책 이 두 가지 때문에 한미동맹과 우방협력 체제가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협력 체제가 와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먼저 남북관계에 함몰된 외교 국방정책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남북관계가 현재 그 문재인 정부의 절대 가치가 되고 있고 성역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문재인 정부 때 처음 시작된 일은 아니고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북관계를 절대 가치로 숭상하고 성역화함에 따라서 외교나 국방정책이 여기에 대해서 종속 변수가 됐고 따라서 이러한 대북 정책과 상충되는 외교 정책, 국방 정책 또는 북한이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외교 정책이나 국방 정책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북한이 주적이라는 표시는 국방백서에서 빠졌는지 모르지만 북한이 우리의 적국인 것은 뭐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실인데 이러한 적국인 북한이 사실상 한국의 외교 국방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결정하는 상당히 그 우스꽝스러운 양상이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외교 분야에 있어서 한국 정부는 대북한 제재 조치 해제를 위해서 대단히 열심히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7년 가을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몇 달 만에 유럽을 방문했을 때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제재 해제를 요청한 데 이어서 정상회담이나 또는 한국 정부의 그 외교 라인들을 통해서 유엔의 대북한 제재를 해제해달라는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의 비핵화에 역행되는 외교적인 노력입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국방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 안보에 명백히 역행되는 정책들이 현재 이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한국의 거의 일방적인 무장 해제를 규정한 남북 군사합의입니다. 남북 군사 간에 북한이 유리한 측면도 있고 남한이 유리한 측면도 있는데 남북 군사 합의는 남한이 유리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정찰을 중단한다든가 대북 방송을 중단한다든가 이런 방송으로 남한이 유리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금지를 하는 조치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들은 한국의 외교나 국방이 남한을 한국의 국익을 추구하고 한국의 안보를 추구해야 되는 근본 본질적인 그 임무에서 벗어나서 북한을 외교적으로 도와주고 북한에 유리한 국방 정책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친중 정책과 국가적인 정체성의 혼돈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가 최근 수년 동안 중국 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는 외교적인 태도를 보면은 마치 그 한국의 국제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중국의 이해관계와 동일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난 주인가요?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발언한 것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죠. 중국은 현재 옛날의 중국이 아니다. 중국은 현재 강대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 정도로 행동할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다. 이건 정말 어느 나라 외교장관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대단한 발언이죠. 이처럼 한국이 소위 그것도 그냥 한국도 아니고 미국의 동맹국, 중국의 적국인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한국이 현재 중국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정책을 현재 대외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치 한국이 미국의 적국인 중국과 외교적인 연대라도 벌이고 있는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중이 대립을 하다 보니까 현재 미중 간의 대립하는 현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뭐 일부는 한국도 관여가 돼 있지만 한국과는 상관없는 현안들도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현안들이 뽑아보면 한 열 몇 개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대부분의 현안에서 한국은 일방적으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말로는 균형 외교라고 많이 주장을 합니다. 안미경중이라고 그러죠.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 어, 그것만 해도 사실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굉장히 기분 나쁠 일인데 사실은 안미경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안중경중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안보도 중국에 의존을 하고 중국과 뜻을 같이 하고 경제도 중국과 같이 행동을 같이 하는 안중경중 이라는 그 정책을 2017년 이래로 일관되게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과는 이렇게 정책적으로 대립이 되고 일본과는 아주 대단히 험악한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반면에 미국과 일본의 적국인 중국, 북한과는 거의 외교적인 공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국이 지난 70년간 소속됐던 진영이 우리가 소속됐던 진영이 뭐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이 진영에 우리는 속해 있었는데 이 진영을 통째로 바꿔서 중국, 북한, 러시아 이 진영으로 움직이려는 그런 움직임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한국의 국가적인 정체성에 대단히 커다란 혼돈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미중 관계가 이제 점점 험악하게 발전돼가는 이런 신냉전 체제 하에서 한국의 대외적인 신뢰도도 급락을 하고 또 국가안보, 그러니까 한국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국가안보에 커다란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어느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냐. 중국이나 북한이 한국이 국가안보에 위기에 처하면은 그러면은 중국이나 북한이 와서 우리를 도와줄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너무나 황당한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국가 안보의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까지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중 간의 그 핵심적인 그 현안, 미중 간의 입장이 대치되는 핵심 현안들입니다. 중요한 사람들만 뽑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 대한 사드 배치, 남중국해 영유권,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대북한 제재조치 해제 문제, 북핵 문제,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협정, 한미합동군사훈련,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다음에 대북한 밀무역 단속을 위한 합동해상작전, 화웨이 제재 문제. 이런 것이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 간에 가장 핫하게 대칭되는 그 현안들인데, 이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한국이 미국에 동조하거나 또는 최소한 중립이라도 취하고 있는 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 모든 현안에 대해서 한국은 현저하게 친중적인, 그리고 친중적인 입장이고, 대부분 중국과 동일한 입장을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취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항은 이러한 한국의 친중, 친북 정책에 따른 한미동맹의 위기와 우방협력 체제의 와해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입장 때문에 한미동맹의 신뢰성이 상실됐는데, 사실 이거는 뭐 오래된 얘기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부터 한미 간의 동맹의 신뢰성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 자신도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한미 간의 정보 협력이 끊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요새 미사일 발사해도 한국이 하나도 모르고 있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정보 공유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동안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부여해왔던 한국에 대한 동맹국 지위, 이 지위도 격화돼서 과거에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주는 미국은 한미 동맹을 위주로 삼았고, 한일 동맹은 한미 동맹을 서포트하는 보수적인 동맹으로 인정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한미 동맹이 거의 지금 유명무실해지김에 따라서 일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일 동맹이 미국이 동아시아를 방어하는 주축으로, 미일 동맹을 주축으로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작년까지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론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는 한 가지 이제 한국으로서 한 가지 굿뉴스는 미중 대결이 첨예화되겠다에 따라서 요새 주한미군 철수로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한국은 믿지 않아도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한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지가 이제 중국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기지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가 그만큼 고조가 돼서 당분간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한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한미 동맹은 현재 대단히 이제 양국 간의 불신도 크고 상호 신뢰가 없기 때문에 거의 와해가 된 상태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도 현재 와해가 돼 있고, 쿼드에 대한 참여도 한국이 거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대단히 활발했던 우방국들의 태평양에서의 한미 합동 해상 훈련, 여기에도 한국이 스스로 불참을 하고 있고, TPP와 CPTPP에도 불참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은 현재 과거에 지난 70년간 한국이 우방국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세계로부터 스스로 고립되고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한국이 상당히 정성을 들이고 있는 중국과 대중국 관계와 대북한 관계를 제외한다면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대단히 고립무원의 상태에 처한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진 문명국을 향한 외교 전략입니다. 이것은 뭐 현재 한국 외교가 처해 있는 긴박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뭐 단기적인 처방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나가야 될 커다란 방향입니다. 방향으로서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선진 문명 사회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외교. 이것은 사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독립을 한 이래로 한국 외교, 그리고 한국의 외교 외의 다른 대외 정책이나 국내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한국이 지향해온 그동안의 대외 정책은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대외 정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의 국익을 좀 더 정진할 것인가. 한국이 워낙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군사적으로도 약하고 이런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애국이다. 이런 사실은 관념들에 다들 익숙해져 왔는데요. 이제는 한국이 과거의 개도국에서 이미 벗어나서 현재 세계 10대 부국이자 군사 강국으로 부상한 만큼 이제는 선진국들이 그동안 처신해온 바와 마찬가지로 가치관을 위주로 하는 대외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가치 공유를 토대로 한 한미 동맹과 우방 협력 체제를 복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한국의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서나 또는 한국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미 동맹이나 우방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한국이 추종하는 가치와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가치 공유를 통한 앞으로의 안보와 경제 관계 강화를 도모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그 외교적인 변화를 토대로 하는 외교 지평과 국제적인 기여 확대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선진 문명 사회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외교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 외교가 겪고 있는 가치관의 혼동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이익 추구 외교의 소산입니다. 우리 정부가 아까 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한국은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겠다. 그것은 안보는 미국과 손을 잡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에 친미를 하고 경제는 중국과 손을 잡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에 중국과 손을 잡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이제 이익을 추구하는 외교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 외교의 국격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이익 중심의 외교 자세는 청산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선진 문명 사회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선진국형의 가치 중심 외교로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선진국형 가치 중심의 가치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민주주의, 인권, 인도주의 이러한 선진 문명 사회가 누구든지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이 누구든지 다 평범하게 공유하는 이런 공동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를 토대로 해서 외교 정책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주 좋은 예가 최근에 사실 시작은 작년 4, 5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중국과 호주 간에 계속 큰 마찰이 있었죠. 중국의 대한국 사드 제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제재 조치를 중국이 호주에다가 취해왔습니다. 작년 5월부터 그랬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호주를 한국처럼 한국 길들이기에서 성공한 방식대로 호주를 길들이기 위해서 호주에 대해서 무역 제재를 취했었는데 호주는 여기에서 호주가 중국에 대응하는 자세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전형적인 선진국형 외교였습니다. 호주의 주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중국의 압박 때문에 우리가 호주의 가치를 침해할 수는 없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서 경제적인 손실을 모두 감수를 하고 호주가 국내적으로 추구하는 근본적인 가치에 계속 충실하는 외교를 취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호주가 중국의 무역 제재 때문에 많은 손실을 보기는 했지만
결국은 미국이나 영국이 이러한 호주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난 15일 날 오커스 동맹이 출범한 것이 이제 바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중국이 지금 오커스 동맹 출범에 대해서 대단히 그 험악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커스 동맹은 중국이 만든 것입니다. 중국이 호주를 그런 식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호주는 사실은 한국을 아태 지역에서 한국을 거의 능가할 만한 친중 국가였습니다. 무역 의존도도 한국보다 훨씬 높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도 훨씬 호의적이었고 그런데 이러한 중국이 호주를 완전히 이제 중국의 이해관계에 복속시키기 위해서 제재를 함에 따라서 중국이 완전히 이제 호주가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미국 진영,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되돌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커스의 출범은 앞으로 중국의 대외 정책에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정책에 대단히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가치 공유를 통한 한미동맹과 오방협력 제재 법원입니다. 현재 그 한미동맹하고 오방협력 체제가 대부분이 와해 상태인데요. 이 똑같은 상황이 이명박 정부 출범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10년간의 좌파 정권, 그리고 그 하에서 한미동맹이 워낙 엉망이 됐었기 때문에 그 MB 정권 출범 초기에 주한미국 대사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뭐 우파 정권이 들어오긴 했는데 어, 한미 관계가 과거 상태로 복원이 되려면 앞으로 한 세대가 걸릴 것이다. 20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1년도 안 걸리는 사이에 완벽하게 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한미 관계나 한일 관계가 아주 그 나빠진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한미 이것이 어떤 한국의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국내 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국내 정치가 정상화돼서 한국의 외교도 정상화되고 그래서 한국의 외교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토대로 하는 외교로 전환이 된다면은 한미동맹이나 한일 관계는 아주 자연스럽고 신속하게 복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한미일 삼각안보협력과 여타 미국의 동맹국들,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도 아주 단기간 내에 회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우리가 가치 중심의 외교를 앞으로 확립해 나간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정치적, 이념적인 정체성도 확고하고 또한 확고히 하는 한편으로 우리가 국내적으로도 앞으로 정권이 다시 바뀌더라도 이런 가치 중심의 외교 체제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연속성을 기할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가치 중심의 외교를 국제관계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는 대북한 정책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뭐 가치나 원칙이나 정책과는 전혀 별개의 민족 논리라는 것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좌파 정권 때나 우파 정권 때나 큰 차이가 없는데 이러한 북한의 대북 정책에서 별도의 민족 논리를 적용하는 일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과 특수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통일부를 해체하는 문제도 대단히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외교적인 지평과 국제적인 기여의 확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한국이 대단히 국력 신장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저도 뭐 외교관 출신이긴 하지만 한국 외교라는 거는 그동안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국 외교는 그동안 한반도 문제, 뭐 기껏해야 남북관계, 북핵 문제, 이 조그만 우물에 함몰돼서 국제 문제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기껏 이제 대외적으로
영역을 넓히는 게 기껏해야 동북아시아였습니다. 뭐 육자회담이나 사자회담이나 동북아 뭐 평화 체제나 뭐 그동안에 우리가 대외적으로 제창했거나 우리 국내적으로 중시했던 모든 외교적인 아젠다는 전부 요 한반도에서 불과 500km, 1000km도 벗어나지 않는 이런 그 좁은 범위의 외교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 좁아져가지고 더 좁아져서 중국과 북한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죠. 지난 4년 동안.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경제력이 신장되고 국제적인 위상이 신장이 되면은 더 넓게 팽창을 해가야 될 텐데 점점 더 외교안보 정책 면에 있어서는 적어도 점점 더 시각이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국이자 군사국으로서 발전한 한국으로서는 이 국력과 위상에 걸맞는 역할과 기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우리가 지난 한 10년 동안 대외 경제 원조를 많이 늘렸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의 원조를 받다가 대외 원조를 아주 파격적으로 많이 늘렸는데 거기 그 반면에 외교적 군사적인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하는 역할과 기여는 과거 뭐 수십 년 전과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거의 대단히 미흡한 상태고 특히 한국은 6.25 사변 때 외국 16개국의 군사적인 지원으로 나라를 지켰고 지난 70년 동안 미군의 주둔을 통해서 나라의 안보를 지켜온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경제적으로도 많은 나라로부터 우리가 발전 과정에서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원조는 제공을 하고 경제 원전 제공하고 있지만 해외 파병에 대해서는 아주 지극히 인색한 상황입니다. 예컨대 과거에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 한 50개국이 아프가니스탄에 계속 파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파병하고서 몇 년 있다가 철수를 해버렸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한 50개국이 파병을 했었고 거기에는 미국과 유럽이 미국과 나토가 주도하는 다국적군이었지만 거기에는 미국의 적인 그 이란까지도 의료 부대를 계속 파병을 하고 있었을 정도인데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우선 한국이 거기 파병 안 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내적으로 반대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파병을 안 했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외국에 특히 미군에 이렇게 미군과 외국군의 안보 협력 덕분에 아직까지 우리가 독립을 지켜온 한국으로서는 특히 해외 파병에 그동안 너무나 인색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10위권의 국가로서 행세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외교적인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국제사회와 외교적, 군사적인 공동보조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뭐 우리가 동아시아로부터 그런 역할을 시작을 해서 점점 그 범위를 넓혀가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남중국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중국해는 현재 국제적으로도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고 동아시아와 아시아 태평양 전체에서는 물론 가장 큰 현안입니다. 대만에서 미중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는 남중국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나 외교부나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관심을 좀 표명해 달라고 요구가 와도 거절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우방국들, 미국이나 그 동맹국들이 하는 외교적인 집단 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미국과 그 동맹국,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해서 많은 남중국해 관련 외교적인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미국의 동맹국은 단 한 나라입니다. 한국밖에는 없습니다. 이건 참 대단히 문제죠.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이 아닌 여러 그
인도도 동맹국이 아니죠. 그리고 동남아에도 동맹국이 아닌 나라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나라들까지도 여기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나라들도. 그런데 한국만 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행의 자유작전. 이 항행의 자유작전이라는 것은 남중국해 문제를 군사적으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그 말하자면 연합함대의 작전인데 여기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동맹국이 모든 나라가 이 몇 년 전부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런 나라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작년부터는 프랑스와 영국의 항공모함 전단까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가담하지 않는 나라는 현실적으로 한국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시아의 다른 문제들, 홍콩 문제, 신장 위구르 문제, 북한 문제 이런 나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이 표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진영 전체가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집단 행동의 동참을 통해서 한미동맹의 외연을 더 공고하게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한미동맹의 외연 확대가 한미동맹과 그리고 한반도 안보의 공고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준 회장님의 말씀은 뭐 전부 다 맞는 말씀이고 제가 다 동의하는 말씀이라 가지고 지금의 국제정치의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잘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뭐 토를 단다든지 또는 뭐 비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마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제가 읽어보고 나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외교의 혼돈과 방향이라고 이제 이 두 번째 주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선진 문명국을 향한 외교 전략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좀 더 이제 세부적이고 보완적인 측면에서 제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외교 정책에 있어서 사실은 그 국제 관계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잘 아시겠지만은 새로운 국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그리고 제2막은 미중 경제 전쟁, 그러니까 전략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서 국제 관계가 균열하고 있고 제3막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제관계가 이제 관리가 부재하는 그러니까 동반 추락하는 현상이 이 1, 2, 3막을 겪으면서 아마 앞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국제관계의 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이용준 회장님 말씀하고 뭐 같은 맥락을 갖고 있고 여기에 한국 외교 안보 환경이 악화되기 시작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동아시아 질서는 불투명하고 불안정 형태로 나타나면서 각자 도생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거죠. 이것으로 이제 나타난 현상들이 뭐냐면 북한의 핵무장이 지속되고 있고 사드 문제를 통해서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악화되고 있고 약화되고 있고 그리고 독도부근에 있어서의 뭐 러시아 군함기의 침범이라든지 홍콩 사태, 해양에 있어서 군사적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문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아까 이용준 회장님도 말씀이 뭐 저하고 똑같은 말씀을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남북관계 개선에만 몰두해서 국제관계에 있어서 한국이 목소리를 높여야 할 부분에는 침묵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중국을 여전히 시장으로만 바라보고 북한 문제 협력자로만 바라본다. 그 차이나 리스크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들이 단결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단결하고 통일된 방침을 내는 인권 문제에서는 동참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이야말로 사실은 국제관계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장 경제라든지 가치 외교, 민주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여기는 사실은 좀 무관한 행태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문 정부의 외교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미 동맹에서는 이견이 속출하고 있고, 한중 관계에서는 갈등이 지속하고 있고, 그리고 한일 관계는 악화되고 있고, 동아시아 안보 질서에는 침묵하고 있다. 이제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이거는 우리 이용준 회장님하고 저하고 뭐 똑같은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저는 이제 네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한미동맹에 있어서는 역시 미국과 공통의 위협 인식을 공유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문 정부가 지향하는 그 중재자라든지 촉진자 역할은 하기 힘든 구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북 관계 매몰에서 탈피해야 정상 국가로서 외교를 할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바이든 정부가 사실은 문 정부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여유를 주고 있지만은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제한을 적극적으로 내놓을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미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국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미 간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적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첫 번째고, 한미 이 외교의 그 가장 지금의 문제는 중국, 그러니까 미국과의 연류 또는 그 미국의 동맹을 연류하면서 가지고 오는 리스크보다는 사실은 중국이나 미국으로부터 방기되는 위험이 더 많다. 잘못하면 한미동맹 자체도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기되는 데에 대해서 국제정치에서 이야기하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의미에서는 미국에만 편향된 자주 발언, 관련 발언이라든지 한미연합훈련 등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한미동맹에서 이익을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한반도를 벗어난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도 적극적 고려를 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선진 가치 외교, 그리고 가치 공유를 통한 한미동맹이라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외교 지평에서도 국제적 기여를 확대해야 된다고 우리 이용준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협력을 틀로 여기는 쿼드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쿼드 문제가 사실은 그 중국을 그 압박하는 그런 안보 동맹으로서 지금은 역할을 하기보다는 사실은 다양한 의미의 미국과의 그 관계를 가진 국가들의 연합으로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은 중국을 의식해서 여기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왕따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니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 흐르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경계를 한다면 사실은 코드에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발언권을 가지는 게 좋다. 그리고 인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상황에서는 중국만 포위망으로 하지는 않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에서 한반도를 벗어난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도 한국이 적극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에는 한중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한국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사실은 한중 관계에 대해서 중국의 눈치를 살피고 중국과 함께 가고자 하는 태도야말로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중국의 전문가들, 많은 중국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듯이 미국과의 관계를 동맹을 돈독하게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중국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중국의 의도대로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대중정책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안별로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중국 입장을 너무 지나치게 고려하면 할수록 협상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현재 미중 전략 경쟁을 심화 속에서 중국의 입장을 보면, 최근에 왕이 외교부장이 자주 한국을 오는 걸 보면 한국이 바라는 대로 이 중국이 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급해서 한국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미중 경쟁이 격화되면 한국의 역할도 늘어나고,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한국에 대한 조바심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고,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한일 관계인데, 한일 관계는 뭐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은 사실은 한일 관계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 한일 관계가 안정적인 한일 관계가 되기가 지금은 어려운 상황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문 정권의 가장 잘못된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한국이 항상 피해자로서 정당성을 가지고,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서 식민지 시대의 문제라든지 과거사의 문제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역전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본이 최근에는 한국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형태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국내에서 사죄와 반성은 실종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 정부가 국익보다는 과거사의 프레임 속에서 국내 정치로서 대일 정책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신이 물론 국내에도 있고 일본 내에도 굉장히 불신이 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과거사 문제는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문 정부도 좀 마지막까지 과거사 관리에 좀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이익은 확대하고 전략은 공유해야 된다. 한미일 협력이라는 것도 이게 사실은 한국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앞으로도 많은 협력의 자세가 필요하고, 그와 동시에 이익은 확대하면서 한일 협력을 계속 높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과거사 문제에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과거사 문제는 지금 당장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을 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일 정상회담을 빨리 열어서 개최를 해서, 일본도 이제 이런 문제에서는 대화를 하는 자세로 바꿔야 되고, 일본도 지금은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계속 지속하기 때문에 일본도 대화를 하는 자세로 바꿔야 되고, 한국도 지소미아가 카드가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한일 정상회담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이용준 회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여기에 뭐 질문을 한다든지 코멘트를 할 게 별로 없어서 거기에 보조하는 형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